한국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언급될 때마다 온 민족의 심장을 자부심과 경외감으로 뛰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평화 속에 안주하던 왕조가 아니라 대지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 밤하늘을 가르는 화살촉,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절대적 패자로 우뚝 선 대제국의 연대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시계를 돌려 4세기로 가봅시다. 당시 고구려는 생존과 멸망의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외환에 시달리고 한때 수도가 불타버린 절망의 시기, 한 젊은 태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쇠락해가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로서 자신의 이름을 새겼으니 그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알렉산더가 누린 찬란한 영광 뒤편에 즉위 초반 그가 감내해야 했던 생사의 결단들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가문의 비극과 주변국들과의 피 맺힌 원한은 과연 이 청년 군주에게 어떤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을까요? 고대의 사료, 구체적으로 삼국사기와 광개토대왕 능비에 새겨진 문목들은 이 위대한 정복자가 태어나기 직전의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구려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사방에서 피를 흘리는 상처 입은 나라였습니다. 서쪽에서는 후연 레터얀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고, 남쪽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가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고구려인들에게 가장 큰 치욕이자 깊은 한으로 남은 사건은 바로 광개토대왕의 조부인 고국원왕 고구원의 전사였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시해당한 왕의 죽음 함락된 수도, 더럽혀진 종묘사직,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수만 명의 백성들. 그것은 온 나라가 공포와 비탄에 잠긴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인 374년 태자 담덕 광개토대왕의 본명이 태어났을 때 이 나라는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 아이가 과연 한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담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군사와 정치 모두에서 천재적인 자질을 보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체구가 웅대하고 뜻이 고결하며 또래들보다 뛰어난 전략적 안목을 가졌다고 전합니다. 386년 불과 12세의 나이로 담덕은 태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깨에 지워진 막중한 국가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유희를 배우기 전에 군사 지도를 읽는 법을 익혀야 했고, 조정의 춤사위 대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의 부친인 고국 양광 고구양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파괴된 국가의 기반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았으며 천재적인 아들을 위해 가장 견고한 도약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91년 고국 양광이 서거하면서 태자 담덕은 18세의 젊은 나이로 고구려의 지존인 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약간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젊은 군주는 선왕들처럼 수동적인 방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의 모든 적들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는 것뿐임을 치밀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첫해 왕권 축하 연회를 여는 대신 광개토대왕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고 이웃 나라들을 경악하게 만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왕조 역사상 최초의 독자적 연호 사용이었으며, 고구려가 중원의 왕조들과 대등한 독립제국임을 천해 공표한 행위였습니다. 외세의 책봉이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이 대담한 독립선언은 국내 군민의 사기를 드높인 강력한 심리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노리던 열강들을 향한 정면 도전장이었습니다. 18세의 태왕은 군사들 앞에 서서 백제가 오만하게 버티고 있는
남쪽을 가리키며 정운의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 복수극이자 거대한 대장정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고, 동아시아 역사는 전례 없는 군사적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패배의 기억을 가진 군대를 이끌고 이 젊은 왕은 백제의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견고한 방어선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천재적인 군사 전략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92년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군사적 지진이 발발했습니다. 18세의 고구려 태왕은 외교적 타협을 선택하지도 조정의 대신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힘을 기르는 우회로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부 고국 원앙에 피맺힌 원앙과 국가의 치욕은 오직 정의의 칼날로만 씻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군사생애의 첫 번째 표적은 난공불락이라 자부하던 국경 방어선을 가진 남방의 강자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처지에서 볼 때 고구려의 새 왕은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새파란 청년에 불과했고, 쇠락해가는 나라의 왕좌에 앉은 미숙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세기를 이끌 군사 천재의 본 면목은 바로 이 건국을 건첫 전역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사료는 이 전역을 속도와 잔혹함에 있어 가장 경이로운 단어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 엄정한 기록에 따르면 임진년 392년 7월 광개토대왕은 친히 사만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북쪽 국경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단일 전역에 투입된 거대한 병력이었으며, 전략적 결전에 사생결단으로 임하겠다는 태왕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왕은 정형화된 전공법 대신 적이 미처 방어책을 세우기도 전에 몰아치는 이른바 번개 같은 기습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격하며 백제의 외곽 거점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고구려 황실 군대는 국경선을 따라 늘어선 백제의 견고한 성곽 여러 개를 연속으로 함락하고 점령했습니다. 고구려의 폭풍 같은 공세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백제의 수성 장수들이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성문이 박살났고, 영락 왕조의 용기는 이미 성루 꼭대기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젊은 태왕이 적을 향해 준비한 치명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 최고의 요충지 관미성이었습니다. 관미성은 가파른 절벽 위에 축조되어 삼면이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머지 한 면은 험난한 늪지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백제의 수도 한성을 직접 보호하는 강철의 방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세력도 이 요새를 무력으로 굴복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백제의 아신왕 아신왕은 북방의 젊은 왕이 관미성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결국 좌절하고 군사력을 소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은 자신이 왜 포위전과 공성전의 절대적 거장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수직 절벽을 향해 무모한 정면 공격을 감행해 군사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군대를 7갈래로 나누어 지상과 해상을 동시에 봉쇄하는 전방위적 압박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 수도에서 오는 모든 보급과 구원병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관미성 전투는 거친 파도 소리와 양측 군사들의 처절한 함성 속에서 20일 밤낮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은 최전선에 서서 군사들과 고락을 함께했으며, 뗏목과 수군을 이용해 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파상 공세를 진두지휘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집요함과 숨통을 조이는 전략은 성 안에서 버티던 적들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392년 10월 백제가 자랑하던 난공불락이 요새 관미성은 남방 왕조 전체의 경악 속에서 백기를 들고 함락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백제의 심장부로 가는 관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항상 우위를 점했던 백제는 순식간에 수동적인 방어 태세로 전락해 18세 젊은 태왕의 발걸음 소리마다 전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정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년 뒤인 396년 광개토대왕은 다시 한번 대규모 수군 함대를 이끌고 한강 심장부로 직접 진격하여 수도 한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왕궁 턱밑까지 진격해온 고구려 대군을 마주한 백제 아신왕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참화를 막기 위해 오만했던 백제의 군주는 결국 성문 밖으로 걸어 나와 광개투대왕의 말발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필의 비단과 인지를 바치며 이후로는 영구히 태왕의 노객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피로써 맹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위대한 운명의 반전이었습니다. 선왕의 피 맺힌 원한을 젊은 태왕은 불과 몇 년 만에 완벽하게 갚아낸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몰렸던 고구려는 이제 반도 남부의 절대적인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남방의 왕조가 겨우 머리를 숙여 복종했을 때 거친 북방의 황량한 국경 너머에서는 이보다 수백 배는 더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거대한 위협이 고구려를 집어삼키기 위해 은밀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사나운 야수, 후연 제국이 수만 명의 철갑 기병을 정비해 고구려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젊은 군주는 북방에서 불어오는 잔혹한 광풍 속에서도 자국의 강토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남방에서 승전의 함성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광개토대왕은 즉시 고개를 돌려 북방을 주시해야 했습니다. 다소 화려하고 수전에 능했던 백제와 달리 고구려의 북방 적대 세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체계였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후연 제국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태어난 초원의 기사들인 선비족 션바이 이세운 후연은 당대 최고의 돌격력으로 악명 높은 개마무사 개일마 무이무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두꺼운 철갑으로 무장한 이들은 고대 세계의 강철 전차와 같았습니다. 과거 이 잔혹한 군대는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 국큰의 성을 짓밟고 선왕들의 능을 도굴하며 수만 명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뼈아픈 역사를 남긴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에게 후연은 북방의 하늘을 가로막은 거대한 악산이자 뿌리 뽑지 않으면 고구려가 영원히 발을 뻗고 잠들 수 없는 생사의 위협이었습니다. 고대의 원천 사료들과 광개토대왕 릉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강대국의 관계는 400년경에 이르러 극도의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후연의 군주 모용성, 무용성은 젊은 고구려 태왕의 성장이 심상치 않음을 직시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후연은 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서북쪽 국경을 기습 압박했습니다. 사나운 후연군은 신성과 남소성 등 요충지를 공략하며 군사들을 살상하고 5천여 가구의 백성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과거의 치욕이 영락 왕조의 대지에 다시금 유령처럼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광개토대왕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간 군제를 개혁하고 북방 산악지대의 양질의 철광석을 재련하여 고구려만의 강력한 개마무사 군단을 육성해 두었습니다. 후연의 철갑기병과 정면으로 맞붙어 승리할 수 있는 최정예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략적 대결전은 402년에 폭발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수동적인 수성에 머무는 대신 친히 대군을 이끌고 후연의 방어선 심장부를 향해 정역적인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태왕은 성곽에 기대어 싸우는 대신 요동의 광활한 평원지대에서 적의 기병과 정면으로 격돌하는 대담무쌍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새겨진 문묵들은 이 전투의 격렬함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는 천둥 같았고 철갑과 철갑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전장에 가득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치밀한 의병, 교란 전술을 구사하여 후연의 주력 철갑기병을
고구려군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한 뒤 좌우 양측면에서 고구려 최정계 개마무사 군단을 투입해 적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고구려군의 강철 같은 군율과 태왕의 천재적인 지휘 능력이 결합하여 후연히 자랑하던 폭풍 같은 돌격력은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북방 전역은 고구려의 완벽한 대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더욱 확장하여 평곽성 등을 점령하고 후연의 영향력을 요하 서쪽으로 완전히 밀어내 버렸습니다. 요동 지역의 견고한 적성들이 차례로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영락 태왕의 위엄은 북방 초원의 모든 부족을 전율케 했으며 숙신 수신과 거란, 키탄 등 주변 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특산물을 바치고 영구히 복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고구려의 강토는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면적으로 팽창했고 북방의 거대한 안전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북방 정복의 위대한 영광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남방의 먼 국경 너머로부터 정찰병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긴급한 밀보를 전했습니다. 고구려의 긴밀한 동맹국이었던 신라시라가 백제가야 그리고 외, 와의 연합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국가 멸망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방을 향한 또 한 번의 정역적인 대원정이 젊은 전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한반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남동쪽의 신라시라는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야가와 백제의 잔당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수만 명의 외와의 연합군은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여 신라의 수도 금성 경주를 향해 전면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라의 내무랑은 적의 봉쇄망을 뚫고 고구려의 수도로 비밀 전령을 급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웅장한 용상 앞에 꾸야랍한 신라의 사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지금 외인이 국경을 가득 채우고 성곽을 무너뜨려 나라가 장차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태왕 전하껍서 자비를 베푸시어 군사를 내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26세의 젊은 군주 광개토대왕은 이 간청이 단순한 동맹국 구원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역학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전략 기회임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새겨진 고대의 고귀한 기록에 따르면 태왕은 전례 없는 거대한 군사적 용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보병과 기병을 합친 5만 대군을 남방으로 급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동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다닐 원정군으로는 최대 규모였으며 고구려가 가진 압도적인 군사 행정력과 군수 보급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왕의 명을 받은 최정예 원정군은 험난한 산악지대를 뚫고 수백 리기를 번개처럼 행군하여 신라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영락 대군이 신라 금성에 당도했을 때 가야와 외의 연합군은 여전히 공성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거대한 철갑기병 군단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적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마른 벼락과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합군은 진영이 완전히 붕괴된 채 서로 밟고 밟히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능비의 문묵은 이 처절한 추격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적들의 뒤를 맹렬히 쫓았으며 사방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성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포위를 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적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소탕하라고 명했습니다. 고구려 대군은 낙동강 하류까지 깊숙이 진격하여 방고구려 연합의 맹주였던 금광가야의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북방 군대의 도도한 파도 같은 공세 앞에 가야의 견고한 성곽들은 낙엽처럼 후드득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군 역시 괴멸당하여 들판에 시체가 가득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로 도망쳐 섬나라로 퇴각했습니다. 이 전역으로 금관가야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이후 가야 연맹의 맹주 자리를 영원히 상실하며 찬란했던 고대 문화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남방 대원정은 고구려의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대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신라를 멸망의 나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 남부의 왕국을 고구려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 두는 복속국으로 정립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이 전투 이후 고구려 군대가 신라의 수도에 주둔하며 경비와 감시를 맡았고 신라 조정의 크고 작은 국정 운영은 고구려 영락 왕조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고 전합니다. 26세의 젊은 대왕이 휘두른 칼날 아래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엄정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고구려는 절대 존엄의 패권국이 되었고 신라는 복종했으며 백제와 가야는 이빨이 모두 뽑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사방을 평정하고 위대한 제국의 기틀을 완성했을 때 이 위대한 정복군주는 자신의 삶을 향해 다가오는 마지막 전투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간 그리고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39이라는 젊은 나이, 권력과 영광의 정점에서 전사왕은 과연 어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412년 고구려 전역에는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전사왕 광개토 대왕이 불과 39세의 나이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정점에서 맞이한 대왕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영락 왕조의 모든 백성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단 22년이라는 한 왕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재위 기간 동안 이 젊은 군주는 선왕들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경이로운 업적들을 이룩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만주 대륙의 심장부에서부터 낙동강 하류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명실상부한 동방의 제국, 고구려는 대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뒤였습니다. 부왕의 하늘 같은 은덕을 기리기 위해 414년 왕위를 계승한 장수왕은 수도 국내성 현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릉 바로 곁에 거대한 비석을 건립했습니다. 높이 6.39m, 무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천연 강력함을 다듬어 세운 광개토대왕릉비, 광개토 스텔는 고대 건축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돌에 새겨진 고귀한 역사서 자체였습니다. 사면에 걸쳐 총 1775자의 고대 한자가 정교하게 음각된 이 비석은 고구려의 신성한 건국 기원과 대왕이 이룩한 백전백승의 위대한 군사적 업적,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하여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라고 전하는 영락 성세의 번영을 천에 알리는 가장 웅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 고대 탁본을 통해 매우 엄정하게 연구되고 있는 비문의 문묵들은 대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의 전모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광개토 대왕은 단순히 영토만을 넓힌 정복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고구려의 행정체계와 국방 방어망을 극적으로 혁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전략적 방어 구역으로 편성하고 견고한 성곽 거점들과 기동성이 뛰어난 개마무사 군단을 긴밀하게 결합한 입체적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락이라는 연회에 담긴 철저한 자조자립 정신은 이후 수세기 동안 한반도 민족이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척박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국가라 할지라도 강철 같은 의지와 명확한 전략이 있다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왕이 대지에 잠든 지 16세기가 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지만 광개토라는 이름이 가진 북방 맹호의 포효는 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적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가장 번화한 대도로의 이름이 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의 첨단 국산 구축함 DDH-971 광개토대왕함의 한 명으로 부활했으며 수많은 문학 및 영상 매체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왕조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정운 앞에 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저 멀리 지평선을 가리키던 젊은 태왕의 모습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영원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시대는 한민족이 대륙과 바다를 향해 기상을 떨치며 동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가장 깊고 굵은 발자국을 남겼던 찬란한 증거입니다. 영토의 확장을 넘어 민족의 자주 독립과 굳건한 자존심을 세웠던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여정.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선 18, 새 청년 군주의 결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고품격 역사 다큐멘터리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